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 눈여겨볼 소식 살펴보는 시간 시사구말리 시간입니다. 오늘도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부가 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 경북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먼저 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감염병 관련해서 선포된 거는 뭐 처음이라는 얘기도 있고 어떤 지원 조치를 받게 되고 어떤 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구와 청도, 경산 이쪽 지역에 이제 이게 발효가 됐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보면 뭐 강원도 산불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사실은 그냥 특별 재난 지역이 많이 선포가 됐어요. 예. 근데 감염병으로는 이번에 처음으로 됐습니다. 최초예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복구비의 한 50% 정도를 이제 국비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거의 생업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지방 재정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비에서 일단 50%가 지원이 되고요. 또 이제 주민들의 생계와 안정자금이 일단 지급이 됩니다. 네. 아마 이제 특히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일단 이게 이제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망하거나 부상자들에 대한 이제 구호금이 일단 지급이 돼요. 아마 그리고 이제 실적으로 전체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은 일단 전기요금, 네.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금, 또 통신비, 이런 그다음에 도시가스 요금 이런 게 일단 감면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특히 이제 이번에 대구 지역의 소상공인들 분들이라든지 또 거의 경제 활동을 못 하셨으니까요. 그렇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들은 다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제 이번에 전기요금이나 통신비나 이런 거는 아마 이제 몸에 와닿는 그런 혜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사구말리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개학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원래 개학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 나왔다면서요? 네, 이게 추미애 관심사였기 때문에 네. 국민들 이제 이런 또 뭐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제 주변에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론조사 기관 이제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이제 13일 금요일에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5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응답률은 4.2%, 표본 오차는 95% 신뢰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였고요. 유무선, 전화,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초중고등학생 개학과 관련해서 23일로 그대로 이제 할지 네. 아니면은 그 이후로 연기를 할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했어요. 정확하게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개학일을 예정된 23일보다 더 늦춰야 한다. 네. 이게 지금 1번이었고 선택지 두 번째는 학사 일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한 번 연기한 23일에 개학을 해야 한다. 이제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느 것에 더 공감하는지 이제 질문을 한 것이었거든요. 결과는요? 뭐 다 예상하시다시피 이제 23일 이후로 네. 연기를 해야 한다라는데 공감도가 무려 67.5%. 근데 그대로 23일에 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21.9%에 그쳤고요. 네. 저희가 통상 한 70% 가깝게 나오게 되면 상식 정도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그 정도 근접한 것이니까 예. 아마 이것이 이제 대다수 이제 국민 여론으로 사실은 이 정도면 이제 합의를 본 흐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상세하게 보면은 뭐 그 대구 경북이 특별히 이제 그 23일 이후로 연기하는 게 높은 건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특히 높은 것은 서울 지역이었거든요. 무려 75%가 넘었으니까 아, 서울에서 네, 더 민감하게 뭐 아마 이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연령대별로 봤을 때는 이제 20대가 좀 높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유의미한 연령대층에서는 지금 보면 이제 40대가 이제 60.6%, 50대가 70.5%였어요. 50대가 좀 높은 편이었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이제 여성보다는 네. 남성에서 23일 이후로 연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뭐 적긴 합니다만은 여성층에서는 예. 그대로 계약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 더 이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놓고 이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뭐 별거 말을 하고 싶은데 선뜻 못할 것 같아요. 네.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어쨌든 집에서 이렇게 양육하고 할 때는 이제 그 부담을 이제 주부들이 사실은 대부분 떠안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네. 남성들은 사실 그 부분을 크게 배려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아마 응답하지 않았을까. 여성들은 아마 그런 실제적인 부담들. 왜냐하면 요즘 주부들 중에서는 또 생계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도 있는 그렇죠. 것이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제 해석이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23일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이거예요. 네. 지금까지 많은 여론조사가 대부분의 정치적인 게 아니더라도 네.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또는 나의 이념 성향에 따라서 예. 그것이 다르게 나왔거든요. 그랬죠. 예. 그런데 이것은 오랜만에 그 이념 성향이 하나로 좀 일치된 통합된 계약 연기는 이념 성향과 관계없다. 관계없이 대부분 이제 다 높게 비슷하게 이제 나왔다는 것이 또 특이한 결과 중에 하나겠습니다. 네, 이현정 논설위원님, 이게 네. 그 연기를 지금 하는 쪽으로 대부분의 여론은 지금 모여져 네. 있는 것 같은데 여론을 반영하지 않고 만약에 23일 날 이걸 강행하게 되면 이게 또 정책적으로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커질 수도 있다면서요. 아마 내일 이제 그 교육당국이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거는 여론보다는 이제 방역의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초중고 대학생들 중에 초중고 학생들 중에서 확진자가 289명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구로 콜센터라든지 또 성남에 있는 교회라든지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어떤 인구 밀집이 높은 경우에 굉장히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학교가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교실은. 이게 단순히 학생들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은 뭐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굉장히 어떤 접촉이 많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많은 또 이 침들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집에 와서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게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사실은 이 질환 자체가 어린이나 초중고생들한테는 뭐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지금 다 나서 이제 지금 퇴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게 전염이 될 경우에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구로 콜센터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확산됐고 이번에 성남교회가 지금 목사님 부부가 감염이 되면서 실제로 교인들이 40여 명 이상이 지금 확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학교 전국의 한 학교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돼버리면 이건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방역 당국에서도 최소한 이거 늦춰야 된다. 그래서 아마 내일 같은 경우는 2주 더 연기하는 쪽으로 4월 6일 날 아마 계약하는 쪽으로 현재로는 아마 이거는 전체적인 추세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100명 단위 이하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제2의 어떤 제3의 지금 새로운 확산세를 막으려고 한다면 일단 학교를 먼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례 여론조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3월 2주차 지지율. 윤희영 센터장 어떻게 나왔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이제 조사 방식은 이제 동일하고요. 전국 18세 이상 2,514명을 대상으로 이제 그 해당 조사기관이 지난 일주일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조사를 했고요. 유무선 자동 응답 전화 혼용 방식 표본 오차는 95% 순례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였고요. 응답률은 4.4%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잘한다, 잘 못한다 이 선택지 매우도 있고 어느 정도 잘한다 이게 있는데요. 네 가지가 있는 데서 잘한다라고 하는 긍정평가를 모아보면 47.2%. 긍정이. 잘 못한다라고 하는 부정평가는 49.1%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그 전주와 비교해 봤을 때 변동은 이제 사실상 유의미한 변화는 없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고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이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국정수행 평가의 긍정평가 비율이 이거보다는 좀 더 높게 나오기도 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문제가 많은데 정부 대응이 좀 부족한데 충분하지 못한데 이렇게 잘 나오느냐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대통령 지지하십니까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한다고 보십니까? 잘 못한다고 보십니까라고 하는 그 상대적 평가를 이제 하게 되는데 대개는 이제 어떤 과거의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되게 응답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전 정권일 때도 있겠고 정권 초반일 때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특이하게 과거에도 사실 이런 경우는 잘 없었는데 아마 최근에 이제 외국과 비교해서 응답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외신에서 뭐 한국의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더 다른 이제 외국에 비해서는 약간 이제 모범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외신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아마도 평가에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총선 앞두고 있어서 정당 지지율인데 어떻게 나왔어요? 같은 조사에서 이제 정당 지지율을 보게 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41.5%, 그다음 미래통합당 32.1%. 그다음 민생당 2.1%, 정의당 4.3%, 국민의당 3.9 등으로 이제 나왔고요. 이것도 이제 그 전주와 비교해 봤을 때 큰 이제 유의미한 차이는 이제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민생당 같은 경우가 좀 약간 유의미하게 좀 낮아진 측면이 있겠고요. 이 흐름이 어쨌든 지금
많이 이제 오랫동안 좀 고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좀 더 자세한 이제 자료들은 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례정당도 조사했어요? 네, 비례정당은 지금 조사들이 이제 워낙 많은데요. 예. 여권이 이제 비례정당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예. 대한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분명하지 됐죠. 않은 그런 예,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고 한다면은 뭐 이제 기본 지금 나오는 실제 정당 지지율과 비례정당 투표가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여권에서 이제 이른바 뭐 비례민주연합이라든가 이런 이제 외곽의 비례 전용 정당을 이제 다른 정당과 함께 만든다 할 때는 어쨌든 충분하게 지금의 지지율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뭐 20% 중후반대 이런 나오는 조사 결과들이 이제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게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전염병 문제는 아마 여야 간에 크게 어떤 득실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와 또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게 되고 네.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회복되어 나가는 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주제는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 뒤에 닥칠 경제 문제. 네. 이게 사실은 지금 이제 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총선을 지금 오늘 딱 30일 앞두고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 문제는 아마 이제는 국민들 개개인에 대한 피해로 이제 경제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 선거에서 유효하게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대책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외국이 특히 유럽이나 미국이 뒤늦게 지금 저렇게 확산되다 있다 보니까 또 우리가 그나마 먼저 또 매를 맞아서 그런지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모범 국가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면은 아마 이제 정권한테는 좀 상당히 플러스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이제 선거라든가 정치에 대한 대중들의 주목도라고 할까 이것이 좀 약간 제약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뉴스 자체가 차이가 크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제 만약에 TV를 보시거나 뭐 신문을 보실 텐데 이전에는 뭐 첫 번째 뉴스, 두 번째 뉴스에 선거라든가 정치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신문에도 첫면에 나왔는데 지금은 한참 뒤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유권자들은 국민들은 그런 이제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그거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정보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아까 네. 군수 정당들 좀 지지율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군수 정당들이 선거 다가오는데 불구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그 대중의 이제 주목을 관심을 받는 캠페인을 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군수 정당들의 정당 지지율도 좀 정의당도 그렇고 좀 지지부진한 이런 흐름들도 나오고 있는데도 거기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사구말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현종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총선이 오늘로 꼭 30일 남은 상황입니다. 각 지역구마다 이제 여러 가지 대진표도 짜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여권에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한 상황이고 여기에 어느 정당들이 함께 할 것인가라는 결정들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의석이 뭐 거의 20개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모레 18일까지 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정당 플랫폼 확정하고 창당 절차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희 시사본부에서 정의당 계속 확인해 봤지만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지금 견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생당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유현종 논설위원께서 네.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바른 정당 계열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반면에 네. 또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민평당 계열이라든지 대한신당 계열이라든지 이쪽은 또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당이 상당히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생당의 참여 여부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에 있고 당에서 워낙 뭐 의견차가 크다 보니까 결국 뭐 이렇게 되면 당이 쪼개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이제 지금 일단 전적으로 보면 이제 공관위를 구성을 했어요. 예. 근데 공관을 구성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바른미래당 계열의 김정화 공동대표 주도로 해서 이제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머지 정당들은 계보들은 상당히 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일단 뭐 최악의 경우에는 사실 민생당과 정의당 없이 네. 사실은 뭐 이제 그런 현재 민주당과 지금 뭐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당이라든지 예. 녹색당이라든지 녹색당. 뭐 예. 이런 쪽만 가지고서 일단 출범하게 될 텐데 뭐 이런 것이 이제 연합이라는 형태로서 이제 하게 되면 예.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아마 이게 이제 연합이라는 겉에 테두리는 하겠지만 거의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그런 면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이 듭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제 군수 정당들 중에서는 가장 덩치가 큰 그리고 어쨌든 가치 지향성이 뚜렷한 진보 지향성이 뚜렷한 정의당이 이제 참여해 주기를
이제 굉장히 바라긴 할 텐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강하게 이제 이것을 거절하는 모양새를 이제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보게 된다면 한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 정도까지는 이것이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후에 이제 명부를 만들고 그 후보까지 내기 위해서는 예.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물리적으로 얼마 없다면서요. 지금 논의되는 것은 어쨌든 수요일 정도가 마지노선이 아닐까라고 이제 얘기를 정치권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선관위에서 개정선거법에 의하면 민주적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모양새를 보여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안 되면 그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모든 정당이 그렇습니다만은 정당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상당히 어쨌든 절차를 중시하는 또 정당이기도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거절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내일 모레까지 이것을 이제 뭐 다시 이제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을 결정을 내리기는 현실상 쉽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 범여권 쪽에 이런 연합정당에 참여할 만한 데가 또 당도 여러 개예요. 보니까 시민을 위하여라는 데가 있고 또 이제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이라는 곳이 있고 또 애초에 그 시민단체 쪽에서 주도했던 정치개혁연합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한 군데로 멈춰지는 겁니까? 아니면 다 따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이건 거예요? 아직 이제 불확실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지금 이 순간까지 이제 정당 등록을 마치는 시민을 위하여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네. 플랫폼이라는 것은 지금 내용은 비어 있는 거고 여기 와서 같이 참여한다는 네. 것이죠. 민주당도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일단은 현실성 차원에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이제 주목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하신 정봉주 전 의원, 손혜원 의원 등이 이제 주도하는 이른바 열린민주당. 예, 열린민주당도 여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냐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참여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같은 정치적 뿌리를 갖고 있으니까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열린민주당이 여기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시각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럼 독자적으로 따로 후보를 내겠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열린민주당이 들어간 이제 비례정당 투표 사전 여론조사를 해보게 되면 예. 뭐 10%를 넘지 않습니다만은 뭐 이제 그 5%를 넘어가는 이제 그 지지율 나오는 경우들이 제법 있거든요. 수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 5에서 10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 정도에서 보면은 지금 영입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그 의지를 보게 되면 또 정봉주 전 의원이 어쨌든 본인은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꾸려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이 있어서 열린민주당의 그 비례민주연합 등에 같이 참여하는 거 여부는 제가 봤을 때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독자이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현정 논설위원께서는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연합으로 하게 되면 예. 우리가 이제 비례정당이라면 그 명부가 나오잖아요. 그럼 1번부터 쭉 해서 나오는데. 당선 가능성에 그렇죠. 쭉 배분을 오늘 하죠. 이제 미래통합당이 이제 그 명단을 발표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큰 정당들 같은 경우는 심사도 하고 인물에 대한 검증도 하고 또 그것을 보고 이제 국민들이 비례정당에 투표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문제가 있는 인물은 또 하고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1번과 6번 후보가 문제가 돼서 6번 후보는 자진 사퇴를 했고요. 예. 이런 상황이라면 나름대로 그냥 원내 정당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검증이 되는데 예를 들어 연합정당의 경우에 예. 도대체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후순위로 7명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국민들은 이 연합정당을 보고 표를 행사를 하는데 그러면 그 앞번호에 보면 많은 정당들이 각자 자기 후보들을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네. 예. 그러면 선거 끝나고 나면 그럼 이게 하나의 정당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독자적으로 또 할 수가 있는 거고. 해쳐 모였다 다시 돌아갈 수도 있겠죠. 예, 예. 자, 그러면 이게 300명 중에서 정말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인데 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이 뭐 문제가 없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이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또 정당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과연 그럼 그거를 민주당이 담보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럼 민주당은 지금 권한을 그중에서 n분의 1만 지금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민주당이 전체 책임을 못 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지냐 이거예요. 선거 끝나고 나서 자, 그럼 뿔뿔이 각자 갑시다. 원래대로 해쳐 모여 해버리면 그럼 국민은 뽑아줬는데 그 네. 후보에 대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책임 담보를 누가 할 것이냐.
다른 큰 정당들 같은 경우는 뭐 당대표가 책임을 지든지 사퇴하든지 뭐 등등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이런 저도 경험을 처음 해봐서 그렇지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 정치라는 게 어느 후보도 어느 정도 검증을 하고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게 있고 예전에 우리가 통진당에 대한 또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그러면 이게 이런 형태로 어떤 해처모여하고 조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국민들한테 할 예의인지 솔직히 저는 의문스러워요. 그 부분 그리고 또 지금 그 미래통합당의 공천 후폭풍 또 미래한국당 관련해서 이거는 좀 저희가 뉴스 듣고 와서 계속해서 좀 두 분과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시사구말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범진보 연합정당 그리고 비례정당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김정숙님께서 정말 이번에 투표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정당 이름이 왜 이리 많나요? 복잡해 헷갈립니다. 라고 의견도 주셨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찍은 정당 표가 어디로 가서 반영이 될지에 대한 명확한 게 드러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비례정당 관련해서 또 문제는 뭐냐 하면요. 만약에 연합정당을 할 경우에 그다음에 위성정당이 있을 경우에 과거에는 이제 선거 결과가 끝나면 그것이 이제 개원할 때도 그 정당이 보유한 의석이 그대로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장 뭐 투표로 뽑고 하지만 관례상으로는 협상을 통해서 일당에서 국회의장을 맡고 상임위원장 배분도 뭐 그에 우리 나름 이제 있는 것인데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당이 일당이 되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 비례 위성정당과 합해서 한 당으로 의석수를 봐줘야 돼서 일당 여부를 판단할지 아니면은 이것은 나중에 그대로 개원을 한다면 나중에 그냥 봐고 지역구만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런 논란이어서 제가 봤을 때 혼란이 좀 일정 부분 있을 것 같아요. 매끄럽게 협상이 안 이루어지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아직 얘기를 한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연합정당이 있고 위성정당이 있는데 과연 어느 정당이 일당이 정말 된 것이냐 뭐 이런 논란들 이게 저는 분명히 파견을 보내고 뭘 한다고는 하지만 국회의장 일당서 이거 결정할 때도 이게 좀 혼란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마 이제 투표를 하는 거니까 아마 이제 지역구 베이스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렇게 되면 빠른 시간 안에 예를 들어 당을 해체하고 합하는 방법이 있겠죠. 왜냐하면 당 해산을 해야지만이 비례대표들은 의원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출당한다든지 해산을 해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제 미래통합당은 굉장히 좀 수월하겠죠. 미래한국당을 해산 조치를 하고 합하면 수월하게 될 텐데. 그야말로 뭐 위성정당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친다고 하면. 만약 근데 이제 연합당 같은 경우에 비례연합당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 참여한 정당들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뭐 앞으로 좀 먼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마 이제 원 구성할 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비례 정당의 결정 선관위에 등록도 해야 되고 후보까지도 다 이거를 그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마지노선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일단 그 선거 후보자 등록이요. 그러니까 이번 다음 주 26일, 27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목금이 후보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바뀐 선거법에 따라서 각 정당의 비례대표도 굉장히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뽑아야 됩니다. 옛날같이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 선출된 데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원들 어떤 투표라든지 그걸 해야 되는 그 절차를 밟으려면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오는 18일을 그 수요일을 이제 마지노선 정한 게 그 절차를 밟으면 이제 되는데 문제는 이번에도 사전 투표가 있어요. 11일 날 사전 투표일입니다. 그 11일 사전 투표 11일 날 사전 투표일인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선거 기간은 더 줄어들게 되죠. 그렇군요. 참 다음 주까지도 어떻게 우선 3월 18일까지는 정당이 일정 정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쪽 가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해서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의 무소속 출마가 지금 이어지고도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고향 아니고 대구 수성을로 출사표를 던졌어요. 네.
여기 이제 이 수성을이 이제 이 지역이 인천에 비어 있거든요. 네. 여기 원래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고향에 나가겠다고 그랬다가 양산에 가겠다고 그랬다가 네. 또 대구에 지금 와서 출마를 하게 되는데 지금 오늘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원래 주호영지 의원이 이제 이 지역에 있다가 거기 수성을인가요? 의령 예. 지역에 있다가 이제 옮겼어요. 그래서 김부겸 의원하고 이제 대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역과 이제 비온 상태에서 이제 그 지역을 나가겠다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될 경우는 지금 뭐 이주영 의원이라든지 몇몇 의원들이 다 이제 무소속 출마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무소속 연대 비슷하게 뭐 지난 선거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예전에 김무성 의원이 무소속 연대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사실 미래통합당에서 낙천된 분들이 모여서 이제 무소속 연대를 만들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 과연 지역민들의 판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겠죠 아무래도. 예. 과거에 이제 어쨌든 보수 정당에서 이제 영남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친박 연대도 있었고 무소속 연대도 있었고 매번 존재했고 일정 정도 수준의 파괴력을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남 쪽에서는 공천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복당한 경우가 꽤 됐어요. 많죠. 거의 매 선거에 이제 있었던 상황인데 이번에도 이제 워낙 이제 현역 의원들을 이제 컷오프 시킨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이제 기존 의원들이 있고 그래서 무소속 연대가 이번에도 뜨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시각들이 있는데요. 뭐 그 가능성 이제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과연 이제 이것이 과거처럼 파괴력을 보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의문의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파괴력을 보이려 한다면 이제 출마하는 무소속 연대에 소속된 의원들이 참여하는 의원들이 뭔가 동질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네. 동일한 가치를 지향한다거나 동일한 이유로 사실은 어떤 정치적 피해를 받았다라고 해서 동정심이 불러일으키거나 또 한 가지 이제 강력한 구심점이 있어야죠. 다음 대권 주자라고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지향성을 또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보면 약간 이제 친박계 성향의 의원들도 있고 또 친박이 아닌 이제 비박계 성향의 이제 의원들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동질감이 좀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파괴력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지금 제1야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를 한다. 이거는 일면 탑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19에 묻혀서 이게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좀 드러나진 않고 있는데. 김영호 공강위원장의 전격 사퇴 그리고 또 이어서 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하려고 했으나 이것도 무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황교안 대표가 실제로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을 요구를 한 것 같아요. 네. 이건 아마 당내 최고위원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김영호 위원장에 대한 문제제기라든지 또 지금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한 공천 문제라든지 이걸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혼자 맡길 경우는 안 된다. 근데 문제는 김종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나한테 정권 안 주는데 내가 갈 필요가 뭐가 있냐. 결국 아마 최종적으로 어제 밤사이에 일단 뭐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황교안 대표 원톱 체제로 일단 선거를 치르기로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문제는 앞으로 그러면 이제 중도 영입이라든지 이런 네. 여러 가지 경제 이슈라든지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당 내부의 논란은 뭐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영 센터장님. 김영호 공관위원장 어쨌든 이제 황교안 대표 쪽과 충돌이 있었거든요. 공천을 둘러싸고 그래서 이제 정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인데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국회의장까지 이제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권을 준 다음에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나름의 이제 개혁 공천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방어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겠고 개인적인 감정적으로 서운한 부분들을 어쨌든 사퇴라고 하는 강수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분은 이제 정권을 주지 않으면 사실 잘 안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이 하나로 뭉쳐 있는 상황이 아니라 모든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본인이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비판만 커지고 뭔가 어쨌든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예상 때문에 아마 포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요. 예. 지금 뭐 통합당의 강남을 공천을 했던 최홍 ING 지금 자산운용대표 최고에서 공천 무효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강남병에 이어서 강남물도 지금 공천 무효가 돼서 상당히 공천 내용이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 시사구말리 했습니다.
아직 뭐 지역구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도 있고 비례 정당도 어떻게 될지 아직 좀 오리무중인 상황이고 군소 정당들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선택도 좀 결정되지 않았는데 오늘이 D-30일이라는 것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고말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